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여의보감의 정유현입니다. 우리의 장에는 100조 개 이상의 균이 살고 있고 이 균들에 의해서 면역력과 질병이 좌우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균들은 크게 유익균과 유해균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들을 함께 또 먹으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익균의 경우에는 우리가 또 먹은 음식들을 또 같이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유익균도 우리 몸에도 건강에도 또 좋은 음식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유익균은 우선 유산균을 좋아하고요. 또 식이섬유나 비타민, 해조류 등을 좋아하기 때문에 매일 한 끼 식사 정도는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들로 한번 채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답은 우리의 건강으로 돌아오겠죠. 자, 그러면 여의보감 오늘도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원장님 모셨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원장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서서 제가 유익균 그리고 유해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뭔가 저도 꼬였는데 이 결론은 유익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한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모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모 원장님은 이 장 관리를 위해서, 장 건강을 위해서 어떤 식이요법을 하시나요? 일단 식이요법보다도요, 저는 진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잘 먹어야 한다입니다. 유익균도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네.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가 먹은 거를 우리 장 속에 있는 세균들도 먹고 같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먹는 걸 안 먹는다? 얘네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네. 결국에는 좋은 균들도 죽어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 안에서 좋은 환경이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하루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라 이고요. 그 다음으로 또 하나, 네. 장 건강을 위해서는 대변이 마렵거나 좀 방귀가 가스가 찼다 하면 네. 그때 배출을 해줘라. 이것도 저는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삼시세끼를 잘 먹어야 하고 그리고 생리적 욕구를 바로바로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민수연 원장님은 이 장 건강을 위해서 가족분들한테 어떤 잔소리를 하시나요? 저도 좀 비슷한데요. 네. 새끼를 이제 먹되 대신에 이제 좀 건강한 걸 먹으라고 합니다. 너무 이제 기름지거나 이제 육식만 하는 경우에는 좀 채소도 네. 같이 먹도록 좀 얘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좀 유산균 먹도록 좀 얘기를 합니다. 네. 건강한 음식과 더불어서 유산균을 섭취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혈변입니다. 자, 건강의 3요소는 자고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하고 이 3요소가 잘 갖춰져 있을 때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요. 특히 대변과 소변은 건강 상태를 나타내주는 아주 주요한 지표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진 때 빠지지 않는 항목이기도 하죠. 자, 그중에서도 혈변을 봤다면 몸에 큰 이상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치질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자, 결국에는 변 자체에 혈액이 섞인 건지 아니면 이 항문의 피부나 조직에서 피가 나는 것인지 이 부분을 구분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혈변의 개념부터 우리 모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혈변을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나요? 어렵지 않죠. 혈변 네. 결국 뭔가요? 똥이잖아요. 네. 대변에 일단 피가 비치기 시작했으면 모든 게 다 혈변의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네. 대변 보기 전에 날 수도 있고요. 대변 보는 중간에 나올 수도 있고 대변 다 보고 나서 휴지에 묻어나는 건 역시도 다 혈변의 범주에 놓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료를 하다 보면 저는 딱 우리 진료실에 환자분 딱 들어왔을 때 사람이 하얘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체했거나 혈변을 봐서
자기가 대장암이다 이러면서 다들 들어와요. 그러니까 피가 비치기 시작하면 무조건 대장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네. 대장암은 사실 혈변으로서 발견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치질일 것이고요. 치질 중에서도 치열이라고 그래서 항문에 상처가 나서 나는 혈변이 많이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선은 빨리 나와서 좀 진료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보다 대장암은 그렇게 흔한 질병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혈변이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부위에 따라서 혈변의 색상도 조금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설명해 네. 주시죠. 일단 우리가 대장암부터 좀 얘기를 하자 그러면 네. 대장암일 때는요. 일단 피 색깔 자체가 되게 진해요. 암적색이라고 얘기를 해서 보통 혈변일 때는 빨간색, 선홍색 변을 보게 되는데 피를 보게 되는데 대장암일 때는 검정색, 그러니까 비슷한 류의 피를 좀 보게 되고요. 그리고 대장암이 있으려면요. 피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전조 증상으로서 살이 엄청 빠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식이 제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 갑자기 살이 막 빠지기 시작을 하고 근데 대변에서 피가 비치기 시작을 하는데 색깔이 좀 많이 진하고 검정색과 비슷하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대변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고름이라든가 어떤 분비물 같은 것들이 나온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걸 대장암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대부분의 한 90%의 환자분들은 빨간색 피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시거든요. 빨간색, 선홍색 피가 보이는 거는 항문 끝단, 항문의 말단에 상처가 생겼거나 이제 직장 딱 대변이 나오는 그 부위에 상처가 생겨서 거기서 피가 나는 거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혹시 대변이 너무 딱딱했던 건 아닌지 꼭 변비뿐만이 아니라 설사로 인해서 항문 아까 조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설사 보면은 우리가 항문이 많이 따갑죠. 이때 미세한 상처들이 생겨서 따갑게 되는 건데 그로 인해서도 혈변을 볼 수 있으니까 일단은 혈변을 봤다 색깔을 좀 나눠보시고 그것만 보고도 조금 안심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네,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색상만으로도 질환을 짐작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빨간색, 그러니까 선홍색 혈변의 경우에는 하부 장기에 출혈이 있는 경우이고 흑변 같은 경우에는 위장 상부에서 출혈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휴지에 조금 묻어나는 정도도 혈변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휴지에 조금 묻어나는 그게 혈변의 시작입니다. 혈변의 범주에 놓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혈변이니까 그때부터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 휴지 중에 그 빨간 색깔 검은이 쓰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네. 그거 보고도 막 이거 네. 나 혈변 아닌지 막 엄청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아나운서님도 네. 그 휴지 써봤나요? 네. 아니, 저도 우리 집에 집사람이 그 어느 회사 제품인지 모르겠는데 휴지 중에 빨간 색깔 꽃그림이 있었던 애가 있어요. 네. 그럼 저는 대변 보고 나서 꼭 제 대변을 확인을 하게 되거든요. 자연적으로. 네. 닦았을 때도 몇 번 닦았을 때 대변이 안 묻어나야 되니까 그걸 보게 되잖아요. 어느 날 이제 대변을 딱 닦고 휴지를 봤는데 네. 빨간 색깔이 비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니 내가 환자분들 솔직히 뭐 휴지에 피 묻어났어요 하면서 얼굴이 하얘져서 왔을 때 되게 비웃었었는데 막상 내가 닦은 휴지에 빨간색이 보이니까 네. 나도 순간 삥 돌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네. 꽃무늬가 아니라 진짜 피일 수도 있잖아요. 특히 맞아요. 조금 묻어나는 정도이면 치질을 좀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항문이 따가우면 치질을 의심해 볼 수 있는 건지 어떤가요? 일단은 따갑다, 항문 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치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치질은 범위가 엄청 광범위하거든요. 꼭 뭔가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항문에 생기는 모든 질환이 다 치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변 보고 나서 항상 좀 대변을 체크하는 그 습관 그것도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렇게 내가 자꾸 봐야지 내가 평소에 혈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고요. 네. 노년기에 사실 이게 노년기에는 대변 보는 것도 좀 시원치가 않고 어쩌다 한 번씩 보게 되고 내가 휴지를 사용을 하고 잘 체크를 안 하다 보니까 본인이 피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면서 넘어가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때 나중에 문제될 수 있는 게 빈혈이 와서 또 크게 고생을 할 수 있으니까 평소 내가 혈변을 보는지 아니면 대변의 상태가 어떤지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대변의 상태를 한 번씩 좀 이렇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혈변의 경우에는 피의 양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출혈의 양이 많으면 더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출혈의 양이 많다면 안 좋은 상태가 맞습니다. 왜 안 좋냐? 아까 혈변은 대부분 항문에 나는 상처, 치열로 인해서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치열의 상처가 깊으면 깊을수록 출혈량이 많습니다. 이건 만성화됐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고요. 출혈량이 많다라는 건 그만큼 치료하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나중에 더 고생을 많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네. 간혹 출혈을 하고 나서 좀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요. 우리 혈전성 외치액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항문 쪽에 이제 큰 주먹만한 혹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너무 아파서 고생을 하게 되는데 네. 물론 너무 입구가 막혀 있으니까 대변도 못 보고 너무 고생을 해요. 근데 이렇게 대변이 어찌됐든 걔를 뚫고 대변이 나와야 되는데 대변이 나오면서 자극이 됐고 그 치액이 탁 터질 때가 있어요. 사실 피의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는데 네. 터지고 나면 시원합니다. 아. 통증이 줄어들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고 해서 꼭 그걸 터트리라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그렇게 터지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터진 다음에 안 아파졌다고 그래서 네. 사람 마음이 너무 아플 때는 이제 병원 가야지 했다가 네. 그날 이제 딱 예약도 했고 이제 병원 가기로 했는데 아침에 대변보다 탁 터져가지고 피는 엄청 쏟아졌지만 안 아파요. 그러면 안 나와요. 그럼 병원에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피가 많이 나오고 안 아파졌다고 하더라도 꼭 나와서 검진을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치액이 혹시 터졌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대인들 스트레스도 많고 과로도 많고 정말 음주도 많이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항문 건강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음주, 스트레스, 흡연 등등 여러 가지가요. 사실 치질의 유발 원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치질의 악화 요인은 되거든요. 네. 우리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술 많이 마신 다음 날 유독 좀 이제 혈변을 본다거나 네. 설사를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일단 염증 반응이 심해지게 됩니다. 혈류 흐름이 좀 빨라지게 되잖아요. 술 네. 마시고 막 쿵쾅쿵쾅 심장이 빨리 뛰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건 결국 혈류 흐름이 빨라졌다는 얘기인데 이 치질이나 혈변 자체가 엉덩이 쪽에 있는 혈관에 난 상처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상처가 나서 가뜩이나 힘든데 술이 들어가서 그쪽으로 피를 자꾸 쏟아 보낸다. 터질 수밖에 없죠. 미세했던 상처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서구화된 음식 이런 것들이 특히나 인스턴트죠.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에는 좀 변비가 찾아오게끔 돼 있거든요. 네. 변이 딱딱해지게 되면 항문에 과하게 자극이 가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치질이라든가 이런 혈변이 잘 생길 수가 있으니까 평소 좀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네. 저는 환자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치료 끝나면 다들 꼭 얘기하세요. 언제부터 술을 마실 수 있나요? 담배는 펴도 되나요? 이런 네. 거 꼭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이게 방송에서 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 듣고 다들 그럴까 봐 겁나긴 하지만 흡연은 아예 하라고 합니다. 치질에 있어서 사실 흡연은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치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치료하는 데 있어서 흡연한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는데 아. 술은요. 한두 잔이 아니고요. 한 방울도 먹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술을 입에 대는 순간 이건 무조건 재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는 술을 입에 대는 순간 이 치질은 영원히 나랑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항문 건강을 위해서 과로나 스트레스 당연히 좀 절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인스턴트 음식이랑 음주 이런 것들도 굉장히 항문에는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특히나 음주를 강조하셨으니까 음주를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혈변을 봤다면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검진을 통해서 상태를 확인하는지 이 부분 궁금한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네, 일단은 굴욕 자세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죠. 네. 사실 우리한테 오지 않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남한테 엉덩이를 보여준다라는 그 자체가 힘드니까 잘 안 나오게 되는데요. 혈변을 보고 이제 병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일단은 엉덩이만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속옷을 하나 드립니다. 일회용 속옷을 네. 입고 이제 누워 계시는데요.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진짜 딱 그 항문만 보여요. 다른 데 보이지는 않고 딱 그 부분만 보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이제 옆으로 누워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제가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겠죠. 네. 근데 혈변인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상처거든요. 제가 여기서 진짜 혈변을 보는 환자분들 좀 나름 신경 써서 본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진짜 그냥 막 이렇게 벌려서 보게 되면 그 상처가 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네. 가뜩이나 이제 점점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가 되고 있었는데 다시 유발을 시키게 되는 거니까 혈변으로 인해서 왔을 때는 조금 더 치질, 그냥 일반적인 항문 질환을 볼 때보다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에게도 항상 저분은 혈변이니까 좀 천천히 좀 살살 봐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다른 사람들보다 좀 살살 이렇게 안 아플 수 있도록 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옆으로 누워서 안전한 팬티를 입고 그 부분만 보이는 팬티를 입고 검진을 하니까 너무 신경 안 쓰고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무상 원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뭔가 마음 편하게 항문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환자분들께서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어느 날 딱 항문에서 피가 난다, 혈변을 봤다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거든요. 응급처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일단 처치를 하긴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일단 응급처치법으로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요. 아이스팩을 해라입니다. 아이스팩. 차갑게 해주시고 일단 지혈을 하기 위해서 거기를 꾹 눌러주시는 것도 좋은데 네. 사실 항문에서요. 어디서 피가 나는지 보지 않고 지혈점을 잡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딘가를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네. 옆에 눌러버리면 피가 더 날 수가 있거든요. 뭔가를 하기보다도 아이스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차가운 물에 담그라는 게 아니고요. 네. 아이스팩으로서 좀 쿨링을 시켜주라 이거죠. 염증 반응이 있고 좀 찬 게 닿으면은 그래도 조금 수축이 되니까 피가 나는 거를 좀 일시적으로 조금 지혈을 해줄 수가 있으니 꼭 아이스팩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혈변이 나왔다라고 하신다면 아이스팩을 이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접근하나요? 일단 혈변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가 뭐 장풍, 장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혈변 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치질만 있고 뭐 대장암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궤양성 대장염, 요즘에 또 흔한 크론병으로 인해서도 이렇게 피가 많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반적인 응급처치법이라든가 뭐 일반적인 약으로서 나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는 자가면역성 질환이라서 거의 뭐 우리 알고 있는 류마티스 같은 병인 거예요. 아토피나 류마티스류의 병이니까 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전문적인 의료기관을 찾아가지고 치료를 하기 위해서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네. 우리 그 범주들이 제가 말씀드린 이 장풍이나 장독의 범주에 속해 있는 거니까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장풍이나 장독에 사용하는 약들을 이용해서도 이런 궤양성 대장염이나 크론병을 치료하고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의학적으로 이 혈변을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리고 치질이 있는 분들, 흔히 우리가 항문 소양증이라고 하죠. 막 가려움을 많이 호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포털 사이트에 좀 찾아보면은 좌욕을 해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반반입니다. 어. 도움이 되는 치질이 있고요. 절대로 좌욕을 해서는 안 되는 치질이 있는데 혈변일 때는 좌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네네. 물에 담그는 건 아니 상처가 났는데 민 원장님 상처가 있는데 물에 닿으면 좋을까요? 안 좋잖아요. 네, 상처가 났는데 물에 닿으면 이게 아물질 않게 되니까 네네. 당연히 좌욕이 안 좋겠죠. 네. 근데 피가 나고 그냥 우리 일반적인 상식의 치질이나 항문이 안 좋으면 좌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물에 그렇게들 담가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안 날 수밖에 없죠. 낫지 않으니까 그럼 저를 또 찾아오게 되고 네. 저를 찾아오면 제일 첫 번째로 혼나는 게 좌욕하지 말라거든요. 혹시 좌욕하고 있어요? 네, 그럼 그거만 끊어봐. 2주면 다 나요.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니까요. 내가 뭔가 피가 나고 항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좌욕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낫지 않는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과감하게 좌욕을 끊어보십시오. 그러면 좌욕을 안 하면 어떻게 그러면 치료를 해야 하나요? 네. 네. 일단은 좌욕 말고도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이 있어요. 약을 먹는 것도 좋고요. 가장 제가 강조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 의료기관을 찾아와서 검진을 받고 그에 맞는 처치를 받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문 관련해서 질환이 의심이 되신다면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한번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혈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정보까지 바로잡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자, 혈변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병이 될 수 있고 또 색에 따라 어느 부위에서 출혈이 발생을 했는지 짐작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게 됐는데요. 혈변에 대한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생방송으로 여의보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저에게는 정말 숙명과도 같은 존재인데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민선 원장님, 오늘 제가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벌써부터 민소매를 입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오늘 26도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위가 찾아올 것 같습니다. 한의원에도 다이어트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날이 좀 따뜻해지면서 네.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는데요. 네. 네, 다들 이제 겨울에 찐 살을 좀 빼기 위해서 네. 많이들 오십니다. 어떤 고민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나요? 대부분은 이제 혼자 다이어트를 좀 해보시려다가 좀 잘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오시는 경우가 좀 많고요. 네. 그리고 또 운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들도 좀 있고요. 아. 네, 또 똑같이 생활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살이 찐다고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한의원을 찾아서 또 다이어트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다이어트가 우리 말로는 바로 이 체중 감량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민 원장님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좀 할 말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뭐죠? 네,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는 사실 모든 현대인들의 이제 고민인데요. 사실 그 의미를 잘 알고 또 제대로 된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다이어트에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 문장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문장을 한번 같이 볼게요. 수연이가 체중 10kg를 감량했대. 나도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이 문장을 보시면 네. 크게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오. 첫 번째는 이제 체중 감량이고요. 두 번째는 운동입니다. 그래요? 네. 이 개념으로 사실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진짜요? 왜요? 네. 먼저 체중 감량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네, 먼저 체중인데요. 체중에는 이제 근육, 단백질, 체수분, 체지방 등등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근데 살을 뺀다는 것은 체중 감량이 아닌 체지방을 감량하는 게 메인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체수분, 부종에 해당하는 체수분까지 빠지면 좋은데요. 네. 만약에 굶어서 급격히 체중을 감량한 경우에는 대부분 체지방은 많이 내려가 있지 않고 근육과 체수분만 많이 빠져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이런 경우에는 다이어트 이후에도 조금만 식사량을 늘리면 원상태로 체중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는 좋지 않다. 네, 이런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 체중 말고도 또 운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네. 오류 중에 하나가 왜 운동인 거죠?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지방을 감량하는 게 다이어트의 메인인데요. 이 체지방을 감량하는 것이 운동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지방을 분해하는 데 쓰이는 에너지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 기초 대사량이고요. 두 번째는 활동 대사량입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후자에 해당하는 활동 대사량에 포함이 됩니다. 이 활동 대사량은 지방을 태우는데 네. 30%밖에 차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만으로는 감량이 좀 어렵고요. 네. 70%나 차지하는 이 기초 대사량이 높아야지 지방이 잘 빠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활동 대사량만 늘리고 오히려 기초 대사량은 낮추는 잘못된 방식의 다이어트를 진행하여 실패하여 내원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기초대사량을 본인의 의지로 늘리는 유일한 방법을 이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네. 근육량을 키우는 것인데 근육량을 1kg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리고요. 네. 또 10kg를 근육량을 늘렸을 때 늘어나는 에너지는 130칼로리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노력에 비해 살이 쉽게 빠지지 않아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또 실패하는 상황이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 네, 이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항상 다이어트를 할 때 기초 대사량을 높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기초 대사량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기초 대사량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이유가 있나요? 사실 기초대사량은 타고나는 게 우선 큽니다. 네. 가지고 있는 것이 우선 중요하고요. 네. 또 성별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고 근육량을 합성하는 능력이 개인 차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됩니다. 네. 이 기초대사량이 너무나 중요한데 네네. 이 기초대사량이란 생명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필수 에너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그리고 체온 유지를 할 때, 심박동을 할 때 쓰이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 기초대사량은 나이가 들수록 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생리적으로 나이가 앞자리 수가 20대, 30대, 40대가 될수록 점점 계단처럼 기초대사량이 내려가게 되어 있고요. 네.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갱년기를 기점으로 굉장히 기초대사량이 저하하게 되면서 똑같이 드시고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살이 찐다고 호소하시면서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초대사량은 굶었을 때 또 내려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에너지인데 몸에 들어오는 열량이 줄어들게 되면 생리적으로 점점 기초대사량을 줄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문제는 기초대사량이 높았던 처음에는 살이 잘 빠지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살이 빠지지 않고 정체되어 버립니다. 또 저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굶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시 맛있는 거, 칼로리가 높은 것을 먹게 되면 네. 몸에서는 이 들어오는 열량을 더욱 축적하는 상태로 만들게 되고요. 이미 줄어있는 기초대사량으로 인해 이제 요요가 오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기초대사량 저하 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첫 번째는 나이이고 두 번째는 굶었을 때 기초대사량이 더 저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이는 뭐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굶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하시고 삼시세끼 다 챙겨 드시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지금 말미에 요요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요요 현상을 많이 겪으면 다이어트를 하기가 더 어렵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요요 현상도 조금 개념을 잘 잡고 가야 하는데요. 네. 다이어트 후에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사실 정확한 요요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보상적으로 더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뀐 것, 그리고 보상적으로 더 식욕이 오르는 것을 요요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기초대사량이 줄어있는 상태가 소위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바뀐 것이고 이때 네. 이제 요요가 오는 것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시세끼 잘 챙겨 먹으면서 기초 대사량도 높여서 건강한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어렵네요, 이거. 식단이 가장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식단을 하신 것이 사실 가장 어려운데요. 네. 이 식단도 사실은 제대로 해야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제가 하시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좀 안내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규칙적인 시간과 양의 식사입니다. 네. 대부분 이제 시간만 규칙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들어드릴 건데 양의 경우에는 아침, 점심만 먹고 저녁에만 한 끼를 많이 드시는 경우 이것도 좋은 식사 습관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 역시 교대 근무를 하거나 저녁 이후에 늦은 시간에 야식을 드시거나 하는 경우 역시 좋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시간과 양을 지켜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탄수화물, 당분, 지방 세 가지를 최대한 제한하고 고단백과 채소량을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과일을 조금 관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과일 역시 당분이 많은 음식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정제된 탄수화물과 정제된 설탕
흰색이라고 하죠. 흰색 음식, 설탕, 흰 쌀밥, 밀가루 같은 것은 몸에 좋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마시는 당입니다. 우리 특히 마시는 당의 경우에는 수분과 같은 성분으로 우리 몸이 대부분 수분으로 90%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몸과 같은 성분인 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흡수율이 굉장히 높고요. 식단을 체크해 보면 환자분들이 음식으로는 잘 안 먹는데 달달한 음료를 습관적으로 먹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도 잘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과 양, 그리고 과일보다는 채소를 드시는 게 좋고, 한 가지, 또 네. 고단백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맞습니다. 또 그리고 네, 한 가지 제가 빠뜨렸는데요. 네. 이것이 하나 중요합니다. 절대량보다는 성분의 비율을 조절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제가 예시로 닭가슴살 볶음밥을 환자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닭가슴살 볶음밥의 경우에는 밥이 70%, 닭가슴살이 20%, 채소가 10% 정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닭가슴살 볶음밥보다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닭가슴살이 70%, 그리고 밥이 채소가 20%, 탄수화물이 10%에 해당하는 비율이 단백질이 많은 식단입니다. 그래서 성분을 구성을 하실 때 단백질의 비율이 많도록 구성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단백질 성분이 많게끔 식단을 짜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요. 그리고 성분의 절대량뿐만이 아니라 비율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말인가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닭가슴살 볶음밥의 경우에는 성분의 비율이 70%가 밥인데 네. 닭가슴살 샐러드는 닭가슴살의 비율이 70%를 차지하므로 단백질의 비율이 높은 식단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그 말씀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성분의 절대량뿐만 아니라 비율도 네. 중요하다. 이 부분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이어트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좀 먹는 양을 줄여야지 살을 좀 뺄 수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럴수록 식이섬유를 더 많이 챙겨 먹어야 하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해요. 오사원 원장님 답변 주시죠. 일단은 다이어트는 당연히 적게 먹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적게 먹는다고 그래서 무조건 굶는 거는 좋지 않아요. 이미 민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시정량을 먹어주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식이섬유 말씀하셨는데요. 다이어트 할 때 수분 섭취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수분 섭취요. 특히나 이제 수분 섭취를 안 하게 되면 오늘의 앞전에 저의 주제였던 혈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이어트 하다 보면 식사량이 줄고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대변이 좀 딱딱해지기 수밖에 없잖아요. 네. 나가는 것도 좀 시원치가 않고 이러다 보면 상처가 생겨서 저를 결국에 한번 찾아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때 제가 수분과 식이섬유를 한 번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식품을 하나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떤 거예요? 다이어트 하실 때요. 배추를 많이 챙겨 드시면 수분과 식이섬유를 한 번에 거기다가 포만감까지도 같이 네. 가져갈 수 있으니까 매 끼니마다 배추를 한 뭐라고 그럴까요? 반 포기? 한 4분의 1포기씩 먹어주신다 그러면 다이어트 하는데 성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하신다고 양은 좀 줄이시더라도 수분하고 식이섬유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식품이 있다면 바로 그게 배추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 다이어트를 혼자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결국에 좀 한의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0kg 정도 한약을 먹으면서 실제로 감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저도 제가 이제 산 증인이기 때문에 네네. 알고는 있는데 어떠한 원리로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이 부분은 민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약의 도움을 받아 다이어트에 성공을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다이어트의 기본 원리는 기초 대사량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스스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사를 항진시켜서 대사량을 올려서 체지방을 잘 분해하는 상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약을 복용을 하시면 몸이 운동을 하고 유산소 를 하는 상태로 바뀌게 되면서 지방이 잘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운동을 많이 못 하시면서 확진자들 그리고 이제 육아나 이런 어떤 직업적인 상황 때문에 운동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 또 허리 디스크, 무릎 관절이 안 좋으셔서 운동을 잘 하지 못하는 분들도 한약을 드시고 운동을 하는 그런 상태로 몸을 만들어 도움을 받으십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의지적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 식욕 억제하는 한약의 효과를 받아서 이제 식습관도 개선을 하고 식단도 잘 지켜서 하셔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게 되십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욕을 억제시키고 그리고 기초 대사량을 높이는 쪽으로 한약을 조제를 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 밤에 잠이 안 온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게 일종의 부작용인 건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궁금한데요. 아, 네네. 맞아요. 환자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 가장 많이 걱정을 하세요. 주변에서도 다이어트 한약을 많이 드셔보신 분도 이제 많아졌고, 네.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불편 증상들은, 만약에 불편 증상들이 생겼다 하면 이건 한약이 맞지 않는 게 아니라 강도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 다이어트 한약은 우리 몸의 에너지가 0에서 100이 있을 때 이 일부를 끌어다가 지방을 효율적으로 태울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을 도와주는데요. 네. 만약에 한약의 강도가 너무 세서 에너지를 100 이상 쓰게 돼서 소진이 돼버렸을 때 이걸 넘어간 만큼 불편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잠도 안 오고 이제 심장도 뛰고 이런 증상이 생겼다면 강도가 맞지 않는 것이니 조금 더 양을 줄여서 드시거나 처방받은 한의사와 상의하여 강도를 맞게 드시면 불편 증상 없이 잘 드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편 증상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몸이 운동하는 상태랑 비슷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심장도 빨리 뛰고 땀도 더 많이 나고 또 밤늦게 운동을 하게 되면 잠도 잘 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운동을 세게 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보셔야 하고 이건 약을 복용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며 이제 복용을 중단하였을 때 지속적으로 이 증상이 지속되는 그런 불작용은 아니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고 강도에 맞게 맞춰서 잘 드시면 됩니다. 네, 강도에 맞춰서 알맞게 조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혹시라도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서 밤에 좀 잠이 안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한의원에 가셔서 한의사와 함께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당부의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민 원장님. 네. 다이어트가 사실은 한 번 했다고 영원히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먹는 만큼 찌고 또 먹는 만큼 빠지는 게 우리 몸의 생리적인 원리인데요. 네. 사실 감량할 때만큼은 아니더라도 이후에도 식단 관리는 꾸준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체중 감량 후에는 운동을 조금 생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량을 할 때는 운동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유지할 때는 또 운동을 좀 생활화하여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여기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앞서 강조한 체지방입니다. 환자분들이 감량 후에 다시 좀 쪄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원장님 체중이 많이 올라와서 또 왔어요라고 하시는데 인바디를 해보면 예를 들어 체중이 5kg 정도 증가를 했어도 체지방은 실제로 한 1, 2kg 정도밖에 증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살을 급격히 뺄 때보다는 체지방 유지를 위해 꾸준히 오랫동안 해주시는 게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모두 건강하고 바른 방식으로 다이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합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올바른 다이어트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이번에는 더욱 다양한 한방 정보에 집중해 볼 수 있는 시간이죠. 오늘은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실 수 있는 사마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 봤는데요. 민수연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민수연 한의사입니다. 오늘의 한방 주제로는 사마귀에 대해서 좀 준비해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있어도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 몰라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사마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마귀란 피부에 HPV, 즉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종류가 감염이 되어 피부에 증식이 일어나는 질환입니다. 사마귀는 따라서 대부분 볼록한 형태를 띠지만 그 종류나 종류에 따라 모양과 형태가 다양해 구분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마귀의 종류 중에 첫 번째, 일반 사마귀, 심상성 사마귀라도 불리는데요. 가장 흔한 유형으로 표면이 울퉁불퉁한 거친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손가락, 손톱 주변에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손톱에 나는 사마귀의 경우에는 손톱 속으로 파고들어 영구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시기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편평사마귀입니다. 편평사마귀는 이름과 같이 굉장히 편평하고 낮은 형태의 볼록한 형태의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름과 같이 편평하기 때문에 색깔이 만약에 살색을 띠는 경우에는 잘 인지하지 못해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에 색상이 어두운 경우에는 점처럼 인식을 해서 점이 왜 이렇게 몸에 많이 퍼지지 생각을 하시면서 치료 시기를 또 잘 놓치기도 합니다. 이 사마귀는 주로 이마, 턱, 코, 입 주위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편평사마귀는 재발이 잦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긴 하지만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 보이지 않던 사마귀가 확 번져서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족저 사마귀입니다. 손 발바닥에 생기는 사마귀로요. 주로 손바닥, 발바닥에 많이 생기고 티눈처럼 피부로 파고들어 결절처럼 발생하는 양상을 띱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티눈과 흔히 헷갈려 하시는데요. 대부분 티눈인 줄 알고 티눈 밴드를 붙이거나 손 또는 손톱깎이로 많이 뜯다가 사라지지 않아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좀 구분하기 쉽게 차이점을 알려드리자면 티눈은 먼저 통증이 심합니다. 반면 사마귀는 통증이 없거나 눌릴 때만 발생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형태의 경우 티눈은 점상 출혈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면 사마귀는 혈액을 통해서 영양 공급을 받기 때문에 까만 점처럼 보이는 점상 출혈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티눈이 생기는 원인의 경우에는 굳은 살이 많이 체중 부하가 걸리면서 원뿔형처럼 증식을 하게 되고요. 사마귀의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피부에 감염되게 되어 발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첨규 콘딜로마, 뾰족 콘딜로마라고도 불리는데요. 이것은 성병으로 성관계로 인하여 감염되며 요도구나 항문 주변에 많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표면이 좀 윤기 나는 작은 구진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구진이 모여들어 산딸기나 닭변 모양을 띠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전염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한 번의 성 접촉만으로 50% 정도가 감염될 수 있고 대개 성교 2, 3개월 후부터 피부 병변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사마귀, 이런 사마귀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바이러스의 특성상 자주 만질수록 자극이 되어 주변부로 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발에 난 사마귀를 손으로 뜯다가 손까지 퍼져서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사마귀가 있으시다면 손수건과 발수건을 따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처가 난 부위에는 감염이 더욱 잘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마귀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면역력과의 관계가 아주 밀접한데요. 따라서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아이들이 사마귀에 잘 걸릴 수 있으므로 아이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바닥이 사마귀의 경우에는 딱딱한 신발을 신을 경우 계속 눌리면서 사마귀가 파고들 수 있어 편한 운동화를 신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마귀의 치료법인데요. 사마귀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면역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감기 바이러스와 비교해 보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감기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 호흡기로 들어와서 걸리듯이 사마귀 역시 면역력이 떨어진 피부로 감염이 되어 걸리게 됩니다. 여기서 피부 면역력은 호흡기 면역력과는 조금 별개로 내가 평소에 감기가 잘 걸리지 않더라도 피부 면역력이 약한 경우에는 바이러스에 잘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는 차가운 환경에는 강하고 따뜻한 환경에는 약하듯 사마귀 바이러스 역시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는 수욕, 족욕, 반신욕과 같은 그런 목욕을 통해서 기초 체온을 높이면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한의원에서는 한약을 통해 면역력을 높이고 동시에 뜸치료를 통해 열을 가해주어 바이러스를 약하게 합니다. 사마귀에 싸울 수 있는 힘이 면역력이 높아지고 바이러스의 힘이 약해지게 되면 사마귀는 우리 몸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나가게 됨으로써 치료가 되게 됩니다. 사마귀를 그냥 두었을 때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면역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오히려 번지고 또 굉장히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민수연 원장님과 함께 사마귀에 대한 내용 들어보셨습니다. 특히 사마귀와 티누는 모양은 비슷하지만 이 통증이나 원인 등 확실히 다른 형태를 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기억하시고 어떤 질환인지 사마귀인지 티눈인지에 맞게 알맞은 치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손 대지 않으셔야 되고요. 가족과 따로 수건을 쓰셔야 하고 편한 운동화를 신으시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사마귀 예방법이니까요.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